인문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심 대표도 와서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커피 주문하는 거 바쁘고 그래서 잠깐 와서 그래도 인사 좀 듣고요. 모가당 심재승 대표 이거 잠깐 커피 주문 받냐고. 네, 안녕하세요. 모가당 심재승 대표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인문학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진에서 모가 농장을 가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모가를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모가를 접목한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멋져서 제 멘토님이신 김익준 교수님과 이런 인문학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저도 오랜만에, 저 작년까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학생들 보니까 되게 좀 에너지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언제 듣기로 마오타이 커피 맛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많이 했어요. 또 인스타 이런 걸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인문학 강의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인사드리는 건데 멋있죠? 네. 오늘 두 번째 강의해 주실 오민석 교수님은 원래 영문학자셔요. 영문학자신데 큰 일간 신문에, 굉장히 유명한 신문에 신춘문예가 하나 되기도 어려우신데 평론으로 신춘문예를 하셨고 시인으로 신춘문예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은 지필에 전념하시고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책 중에 가장 아끼는 책이 이 책인데, 사람의 만남으로 하늘엔 구멍이 나고, 이거를 평서를 해주셨는데 다른 평론가 선생님들은 한 달 정도 걸리시는데 교수님은 굉장히 명쾌하게 한 2, 3주 만에 딱 이걸 평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집이 굉장히 좀 어눌하고 생경스럽고 낯설고 이런데 교수님의 평서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좋은 시집인지 진짜 제가 얼마나 해설이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집을 지난주 2주 전부터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학생들이 잘 안 사네요. 얘들 좋게 얘기할 때 알지? 그래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알아서 해. 자, 그럼 오늘 오민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방금 소개받은 오민석입니다. 소문은 들었는데 막상 와서 이 공간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군요. 이 농협 창고가 그야말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문화 공간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단국대 영미인문학과 그러면 좀 생소하실 텐데 그냥 영문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8월 말까지 단국대 영문과에 있다가 이제 정년하고 명예교수로 이제 퇴직을 한 지 몇 달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몇 달 동안 잠시 잊어버렸었는데 이 한 세대의 젊은 청년들을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만나니까 다시 강의실로 복귀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다리가 약간 불편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게 아니고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꼬여가지고 이거는 약이 없어요. 그냥 좀 쉬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모양 안 나옵니다. 오늘은 불편한 인문학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 제목의 칼럼을
제가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제가 한 5년 정도 연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 불편한 인문학을 위하여라는 짧은 글을 게재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 거기에서 모티베이트 됐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엮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이 강의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으로 예정돼 있고 그래야 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김익진 교수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11시 10분이면 무슨 견학 때문에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 계신 분들하고 제가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주된 이야기는 어쨌든 1시간 이내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새 그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됐죠. 정작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문학의 인문학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인문학 위기 담론이 한국에 넘쳐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딜 가나 인문학이라는 유령이 출몰하고 있어요. 마치 인문학의 열풍이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갖다 붙여지는 모습. 그래서 제가 대충 봐도 제가 적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요가 있잖아요. 요가 인문학 이런 말도 있어요. 요가하고 인문학을 접속하는 요가 인문학, 사진 인문학, 뭐 비즈니스 인문학, 그 다음에 인생 경영 인문학, 스포츠 인문학, 축구 인문학, 야구 인문학, 또 여행 인문학, 그리고 여성들 화장하잖아요. 화장 인문학,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떡볶이 인문학, 그런 타이틀로 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강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한식 인문학, 한식 있죠? 코리안 푸드, 또 등산 인문학, 여행 인문학, 자전거 인문학, 끝도 없어요. 이 정도면 정말 인문학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인문학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인문학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아까 열거한 다양한 종류의 인문학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와인 인문학 이런 것도 있어요. 떡볶이 인문학만 있는 게 아니라 와인 인문학. 그래서 저는 와인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듣고 와인을 마시고 즐기되 그걸 인문학적 사유와 접목시켜보자는 생각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와인 인문학이 있으면 왜 소주 인문학은 없는가? 나는 빨간딱지 소주를 좋아하는데 그 독한 소주를 뭐 소주 인문학도 얼마든지 그런 컨셉도 만들겠죠. 그래서 마치 이런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인문학이라는 이런 개념이 합쳐지고 난무하는 이유들은 인문학에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영역들, 축구, 여행, 등산, 떡볶이, 와인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인문학을 접목시키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요즘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녔죠. 요새는 왜 다 힐링이라고 그래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응?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와 힐링이야 힐링.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힐링.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이런 식의 담론을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게 뭔 말이지? 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I'm just healed. 나 지금 치유받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어? 경치가 아름다우면 Oh beautiful 이러면 되는데 왜 I am healed? 모든 게 다 힐링이에요. 힐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다양한 인문학 담론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으로부터 이런
힐링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딜 다친 거죠. 어디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의 외상을 우리가 다쳤어요. 우리의 멘틀이 다쳤고 정서가 다쳤고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만능 치료제? 이게 마치 인문학인 것처럼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아까진기라는 말 아세요? 아까진기 빨간 약이라고. 옛날에는 어디 다치면 무조건 그 빨간 약을 발랐어요. 근데 그 빨간 약이 아마 일본 말이 아까진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그걸 다 발라요.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마치 우리의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인 무슨 아까진기처럼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다가 인문학이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인문학이 그만큼 편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인문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한가요? 편한가요? 편해요. 편하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 인문학 멋있잖아요. 근데 인문학이 이렇게 편한 건가?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상처를 어떤 상처든 다 치유해주는 그런 만병통치약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인문학은요, 이렇게 편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인문학적 사유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의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철학적으로는 공리, 영어로 액시엄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체계. 당연히 그렇지. 가령 여러분들 우리 공리, 통념, 상식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사회가 강요하는 명문대학 가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대기업 가야 돼. 그런 게 사회적 통념이죠. 가장 살기 편한 거는요, 가능하면 대세를 따라가고 그 통념 속에 들어가서 통념이 자기의 보호색이 돼서 자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난하게 아싸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아싸가 아니라 인싸로 잘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안 튀니까. 다수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그냥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은요, 그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거든. 인문학은요, 손쉬운 대답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야, 너 무슨 고민 있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인문학 아니에요. 인문학은 대답의 학문이 아니라 질문의 담론입니다. 질문의 학문입니다. 질문이 뭐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문대학 가야 돼. 니네 명문대 안 가면 인생 종치는 거야. 그때 인문학은 맞아. 진짜 그렇지. 에? 그게 아니라 인문학은 어떻게 하죠? 왜? 에? 왜 명문대학을 다 가야 되는데? 그럼 명문대라는 것은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령 5%.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100명의 학생 중에 학생들이 완전히 올인을 해도 5명밖에 명문대학을 못 가는데, 그럼 나머지 95명은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명문대학을 못 갔어. 그럼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왜? 이해하셨죠? 이게 인문학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so what? 어쨌다는 거야? 나 명문대 안 갔는데 어쨌다는 거야? 내 인생은 의미 없는 거야? 좀 심하면 괄호 열고예요. 저 원래 욕 안 합니다. 씨바. 왜? 씨바.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일종의 영혼의 꼬장입니다. 정신적 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적 통념과 사사건건 부딪혀야 되잖아요. 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싸가 돼야 돼. 기꺼이 아싸가.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세상이 그나마 요 정도라도 살만하게 된 것은 그런 질문들의 축적. 이해하셨죠? 왜 여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응? 왜 여성이 열등하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들이 하는 직업군에 들어오면 안 돼. 여자가 무슨 교수야? 여자가 무슨 변호사야? 집에서 요리나 하고 파티 준비나 해야지.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문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뭐라고 그러죠? 왜? 이 질문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던 그 시점에서는 이 질문 자체는 대부분 황당한 질문이에요. 지금은 당연하죠. 이 질문이 옳잖아요. 왜? 이게 옳은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명문대를 가야 돼? 쉬바. 저도 명문대 안 갔어요. 전 재수하고 겨우 단국대 영문과에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 질문을 던질 때는 굉장히 그 질문 자체가 무모한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게 지금은 뭐죠? 오히려 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통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부장제 시대 그 여성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있죠. 여성을 폄하하고 열등한 존재를 취급하고, 그게 여러분들 그 시대에 무식한 인간들만 그랬을까요? 공부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인간들만 여성을 무시했냐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서양 철학의 원조 족발 할아버지 플라톤 있잖아요. 플라톤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정말 나쁜 새끼 아니에요? 플라톤 우리 얼마나 존경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난 다행이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이 생각이 당시에는 튀는 생각입니까? 아니죠. 통념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말은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플라톤의 이런 주장은 온전히 살아남았나요? 아니죠. 누군가의 인문학적 질문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습니다. 누가 플라톤의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아까 여러분 했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왜 노예로 태어나면 안 되고 왜 여자로 태어나면 안 되냐고. 그리고 노예와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남성과 귀족만 인간인가? 왜? 여자죠?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스승 플라톤의 이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성은 본질적으로 우수하고 여성은 본질적으로 열등하다. 여성은 능동적인 남성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물질이다. 여성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철학적 용어를 쓰면 비존재예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non-being, 영어로 얘기해요. non-being. 존재가 아닌데 남성의 욕망이 여성에게 투여되면서 여성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예쁜 애야. 너는 성질이 못된 애야. 이해하셨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 국민이 분노할 거 아니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랬다고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에요. 보통 에버리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주 신성한 인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러냐면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이다.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잘못 만들어진 남성이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여성은 없어요. 다 남자인데 남자애들 중에 좀 덜 떨어진 애들이 있어. 그게 여자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종교개혁에 선도했었던 마틴 루터. 루터는 뭐라 하냐면 여성은 신의 아름다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영광과 품위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도 얼마나 역사에 남는 존경스러운 인물이에요. 근데 여자가 아무리 날뛰어봐야 남자의 능력과 품위를 쫓아갈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아시죠? 19세기 중반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톰 소여의 몸을 쓴 톰 소여의 몸. 마크 트웨인은요, 같은 시대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하던 여성 소설가가 있어요. 마크 트웨인은 남성 소설가잖아요. 자기는 남자야. 근데 같은 시대에 영국에서 소설가로 진짜 국제적인 명성을 날리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쓴 제인 오스틴. 근데 제인 오스틴을 아주 싫어했거든, 마크 트웨인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질투를 했어.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인 오스틴의 책이 단 한 권도 없는 도서관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도서관이다.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라는 그 여자가 쓴 소설, 그 엉터리 소설, 그게 왜 엉터리냐면 마크 트웨인이 봤을 때는 여자가 써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지금 세계 명작으로 남아있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폄하하겠어요. 여성이에요. 근데 여성이라도 자기의 경쟁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욕을 안 했겠지. 자기하고 힘을 겨루는 여성인데 이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19세기만 하더라도 여성이 소설가가 된다? 이건 굉장히 낯선 거였습니다. 제인 오스틴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조지 엘리어트라는 또 다른 영국 여성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소설가로서 너무나 많은 차별과 뭐라 그럴까요? 평가절하되니까 아예 남자처럼 꾸미고 다니고 남자 같은 외모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덜 무시당하니까. 그리고 조지 엘리어트라는 이 이름에 엘리어트가 성이잖아요. 영어 이름, 그죠? 앞에 조지가 이제 이름이에요. 이거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영어 좀 하는 분. 조지. 남자 이름이에요. 여성 소설가인데 남자 이름을 썼다. 왜냐하면 여자 이름을 들고 나가면 너무나 손해를 보고 무시하니까. 여러분 말로 개무시한단 말이야.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영국의 여성 소설가는 동시대 남성 미국 작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멸시당했어요. 제인 오스틴의 소설책이 없는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도서관이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플랫폼으로 넷플릭스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어떤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어요. 디리아 포이트의 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18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한 여성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에트라는 여자는요, 이탈리아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법학과를 나오고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2년 동안의 실습 과정을 거치고 이론과 실기 시험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변호사 협회라는 데 가입을 해서 그 변호사 협회가 요구하는 시험에 통과한 자가 변호사 협회에 가입을 하면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 포엣이라는 여성 시인이, 여성 변호사가 법정 활동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성 변호사라는 건 18세기 이탈리아에서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자, 여자들은 저 변호사를 못하게 하자. 왜냐하면 여자들이라는 캐릭터는 온순해야 돼. 얌전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법정에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말로. 변호사들은 싸워야 되잖아요. 이건 영 볼썽사납다. 어? 진짜 꼴보기 싫다. 여자가 왜 저래?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여자가 변호사직을 박탈당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변호사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러고서 무려 40년이 지나서 이 변호사를 박탈당할 때 나이가 26이었어요. 65세. 그때는 평균 수명도 낮아요. 거의 다 죽어갈 때가 돼서야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20대 때 박탈당한 변호사 자격을 오로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60대 후반에 가서 그 자격을 다시 얻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대세이고 통념이고 상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가치의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에피스테메라고 부릅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특별한 가치의 체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에피스테메라고 부르자가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여성을 그렇게 멸시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시절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에피스테메 안에서 여성은 당연히 뭐예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상식, 통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쉽게 저항할 수 있나요? 거기에 반기를 들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인문학은 수시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 과정, 이 무수한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난을 겪고, 그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디지만 세상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왜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다 던질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던지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어요. 그렇지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은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왜냐하면 통념에 저항하니까. 심지어 미친놈 아니야? 이런 대접들을 대부분의 인문학적 질문이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통념이라고 믿는 것, 미셸 푸코가 에피스테메라고 이야기하는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의 체계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기반들, 인프라가 바뀌면서 통념도 계속 바뀌어 나가요. 통념도 계속 바뀌어 나가요. 여러분, 제가 근무했던 영문학과에는요, 제가 정년을 하기 최근에 몇 년을 보면 압도적으로 여학생 수가 많거든요. 영문학과에. 남학생이 20명이면 여학생이 80명, 8대2 정도로 여학생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은 영문과에, 같은 대학에, 같은 영문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재수해서 7, 8학번인데요. 제가 단국대 영문과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요, 영문과에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대세였어요. 영문학은 남성들이 하는 학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영문학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학생들이 훨씬 많이 와요. 이렇게 변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이 온갖 멸시의 발언들이 있죠. 여성들을 폄하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따지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왜?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대를 지배하는 특정한 가치의 체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미셸 푸코가 에피스테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누가 결정하죠? 못 배운 사람들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당연히 많이 학력이 높은 사람들. 지배계급일까요? 피지배계급일까요? 지배계급이 결정하죠. 이것은 니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니체가 쓴 책 중에 여러분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니체 아시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쓴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을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What is the good? What is the bad?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이 뭐고 악이 뭐냐. 근데 특정 시대마다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니체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결정하는 거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점유하고 있는, 이해하셨죠? 그게 권력이 됐든 자본이 됐든 자산이 됐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차지한 이 유리한 거점을 계속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적 통념을 가동시켜야죠. 유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한가라고 선한 거야, This is the good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것의 항구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기 힘들다. 시대마다 바뀐다. 권력 관계가 바뀌면 선악의 컨셉도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예가 있는데 제가 주로 그 여성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가령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죠. 먼 봉건 시대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요새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라떼는 이런 말 있죠. 우리 때는 라떼는 우리 때는 선생님의 교권 권한이 엄청 대단해서 그냥 우리는 엄청 맞고 자랐어요. 그냥 수시로 때린다고 몽둥이고 뭐고 뺨이고 뭐고 그렇게 막 맞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거나 문제 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다수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머릿속에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스승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분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그거는 너무나 지당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사들이 우리 너무 억울해 라고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항의를 할 정도로 스승의 그림자와 몸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스승이라고 해도 무조건 보호받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학생들로부터 어때? 비판을 받아야 된다. 지적을 당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새로운 통념으로 구상됐잖아요. 그게 좀 심해지면서 이제 교권 침해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들이죠.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적어도 그 시대에는 이게 절대적인 가치이고 부동의 가치이고 누구나 이것에 도전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통용되는 가치들이 이런 인문학적 질문에 의해서 계속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니체 이야기는 했고요. 그래서 인문학으로 넘어오면 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지금 거의 80세 좀 넘은 철학자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랭 바디우라는 이 철학자가 철학의 목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목표는 뭐냐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죠? 철학의 목표는 여기 우리 한 세대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타락의 개념이 뭘까요? 여기서 타락시킨다는 것은 알랭 바디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존의 의견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기존의 의견들이 뭐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통념, 상식, 공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전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기존의 의견들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념, 아까 이야기했죠? 상식, 또 공리 이런 것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말고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청년들이 가져야 돼. 그게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거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죠? 그 통념의 지속적인 유지와 재생산을 바라는 어떤 집단이 있겠죠. 기존의 의견들이 계속 항구적인 진리로 통용되기를 바라는 집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단에서 봤을 때, 야, 기존의 입장들을 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그걸 전적으로 거부할 권한이 당신들한테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게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거다. 역설이에요, 역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알랭 바디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타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락이라는 건 통념을 거부하고 상식의 문제점을 따지고 들 줄 아는 이런 사회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아까 그 플라톤 이야기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형 선고를 받고 불행하게도 죽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철학자예요.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왜 죽었죠? 왜 사형 선고를 받았나요? 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켜서. 플라톤의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 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젊은이들을 미망에 빠지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1차적으로 뭐냐면 그리스의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았어요. 아테네 신전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을 믿지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테네라는 이 국가, 이 커뮤니티를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 체계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국가 전복의 혐의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담론 방식은 질문 던지기죠. 그래서 질문을 계속 끈질기게 해서 상대의 무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질문이 뭐죠? 왜? 왜 그게 옳은 거지? 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계속 따지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테네 신들? 왜 그 신들의 이야기가 옳은 건데? 내가 볼 땐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아테네 신들이라는 것은 아테네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통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북구식으로 말하면 에피스테니죠. 그걸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무엇에다 비유를 했냐면 어떤 곤충에다 비유를 했어요. 소크라테스. 그 곤충이 뭐냐? 등애라는 곤충. 등애. 등애는요, 쇠파리의 일종인데, 예를 들어서 어려서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소 이 등에, 소 등에 보면 이 소똥이 막 묻어 있잖아요. 거기에 뭘 먹기 위해서 막 달라붙는 거예요. 소 등을 쇠등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소고기를 쇠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소고기를 쇠고기라고 그러는 것처럼 소의 등을 쇠등, 쇠등에 들러붙어서 계속 소의 등어리를 물어뜯는 거예요. 그럼 아주 짜증나고 귀찮단 말이에요. 생긴 거는 조금 큰 파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벌처럼 물어뜯어. 그런 곤충을 우리가 등애라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등애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라는 이 소, 이해하셨죠? 아테네라는 이 소의 등을 계속 물어뜯은 거예요. 왜 그러지? 뭔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소의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인문학이 질문이다. 손쉬운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따짐이고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아까 명문대학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그럼 어느 대학을 이야기하죠? 한세대. 60% 동의합니다. 특히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저는 문과인데 이 김익진 교수님 계신 우리 한세대 그 신소재공학과는 정말 첨단 학문이고 정말 세계적인 학과로서 60% 정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통상 세계 최고 대학 그러면 하버드 대학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교육 방침이 어떤 식이냐면 전공은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깊이 심화하는 작업이 있죠. 전문성. 그거는 주로 대학원에서. 그리고 학부는 주로 교양을 강화하는 교양. 이 교양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많이 왜곡돼서 저는 그 표현을 쓰기를 주저하는데요. 이 교양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liberal education이에요. 직역을 하면 자유교육.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해서 그냥 liberal education이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전공 불문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는 거죠. 그게 하버드 대학의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학부 때는 전공 심화, 전문성을 심화하는 교육보다는 이 세상을 전공 불문하고 공대생이건 문과생이건 예체능이건 그래도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시각을 갖도록 4년 동안 학부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기초 위에서 이제 대학원에 가면 깊게 들어가라 이거죠. 근데 2007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은 하버드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요. 제가 거기서 본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버드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목표는 잘 보세요. 첫 번째, 추정된 사실들을 동요시키고. 추정된 사실들, 이게 뭐죠? 통념이잖아, 통념. 그냥 막연히 추정된 팩트들 있죠? 이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거를 동요시키고 흔드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학생들의 통념을 흔들어 놓는 거야. 학생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 있죠? 그걸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친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고. 친숙하면 우리가 문제 삼지 않죠? 여러분,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대에 여성에 대한 멸시, 그건 아주 친숙한 거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먹미? 이게 먹미? 이렇게 이게 뭐지? 예. 그 다음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의 아래와 배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드러내고, 겉으로 보니까 그럴싸해. 근데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그럴싸해 보이는 것의 배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영어로 하면 to reveal, 드러내는 거예요. 까발리는 겁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뒤에서, 옆에서 보니까 진짜 웃기는 일들이 많거든.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목이 재밌어요. 젊은이들의 방향 감각을 잡아주고가 아니에요. 하버드의 교육 목표는 젊은이들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키며, 이게 아까 알랭 바디유가 이야기한 뭐죠? 타락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통념을 거부하고 산다는 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통념을 깨트려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혼란에 빠지게. 그런 다음에 스스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다 부셔버려요. 통념을. 다 의심해. 이해하셨죠? 그래서 완전 혼란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요, 학생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거고, 스스로 학생들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대학이에요. 이게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 이야기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하버드 대학의 그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목표야말로 소크라테스적 교육 방식이고,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알랭 바디유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미셸 푸코 이야기를 했어요. 에피스테메라는 거, 사회적 통념들.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져보자. 그게 근본적인 의미의 인문학 정신이다. 니체 같은 철학자가 특히 그런 질문을 한 대표적인 철학자로 보통 이해가 되고, 그래서 니체는 19세기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에 현대 철학을 주도하고 있는 수많은 그 철학자들의 그 백그라운드에 계속 니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니체 철학을 망치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니체 본인이 자기의 철학을 망치의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니체는 망치로 무엇을 때려부셨을까요? 니체는 무엇을 망치로 때려부셔서 망치의 철학자라고 할까요? 통념들을 때려부신 거예요. 니체 이전에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양 철학을 주도해온 사상은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합리주의나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부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세계를 설명할 수 있을 뿐더러 이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고, 이성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통념들을 그 근저에서 망치로 때려부순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의 책 중에 여러분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책이 있어요. 반시대적 고찰. 반시대적이라는 게 뭐죠? 이 시대의 가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게 반시대적 고찰이에요. 니체의 망치의 철학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니체가 자기의 통찰이, 니체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적 성찰이 반시대적인데, 자기의 철학이 반시대적인 이유가 뭐냐, 이걸 본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시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 교양을 자기는 시대의 폐허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시대가 자랑하는 역사적 교양을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그건 시대의 폐허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자랑하는 역사적 교양을 니체는 뭐라고 그래요? 질병과 결합, lack, 부족함, 덜 떨어진 것.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여러분, 그러면 동시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철학자 한 분만 더 소개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철학자인데요. 요새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조르조 아감벤. 이 사람이 쓴 동시대인이란 무엇일까? 동시대인이란 무엇일까? 이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대인이 되려면요, 일단 동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시대에 등을 돌리지 말고,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모른 척하지 말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등을 돌리고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이 시대에 들어붙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일단은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게 동시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시대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 늘어붙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시대인이란 자신의 시대와 완벽히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 뭐죠? 완벽히 어울리지 않는 자. 굉장히 독특한 정의죠. 동시대인,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와 어울리는 자를 동시대인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 시대의 대세를 따라가는 자, 그게 동시대인인데, 아감벤은 뭐라 그랬냐면 이 시대와 완벽히 어울리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런 뜻에서 비시대적인, 비현실적인 자, 이게 동시대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까닭에 이 시대의 가치를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사고 때문에, 이 사람 아감벤이 정의하는 동시대에 이런 거거든요. 이 시대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뭔가 충돌하는 거야.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시대적인 것 같아. 니체가 이야기한 반시대적 고찰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간극, 이 시대의 대세와 그 대세를 따르지 않는 이 사람, 이 간극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시대착오 때문에, 시대착오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그게 시대착오죠. 그것 때문에 동시대에는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그의 시대를 자각하고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념에 말려 들어가고 대세를 따라가요. 그럼 이 시대의 문제점을 자각할 수가 있나요? 문제점을 포착할 수가 없죠. 거리를 갖고 순응하지 않을 때 이 시대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차와 시대착오를 통해서 시대에 들러붙음으로써,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시대에 들러붙는데 대세에 들러붙는 게 아니라 시차를 갖는 거야, 이 시대에 대해서.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성들을 그렇게 무시했어. 근데 나는 이 시대에 가 있지 않아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다른 시대에 가 있다고요. 먼저 이해하셨죠? 그럼 간극이 생기겠죠, 그 시대와. 그래서 여성을 성차별을 하는 이 시대에 대해 순응하지 않는 거야. 그게 진짜 동시대인이라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성이라는 건 대세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시차와 시대착오를 통해서 그 시대에 들러붙음으로써 시대와 맺는 관계, 그걸 우리가 동시대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시대와 너무 완전히 일치하는 자들, 그냥 통념을 따라가고 상식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순응하는 자들이겠죠. 그게 아감벤이 이야기하는 시대와 너무 완전히 일치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점에서 시대와 완벽히 어울리는 자들이 동시대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시대와 아무런 간극이 없거든요. 이 시대의 통념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정한 동시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와 간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 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통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까닭에 그런 사람들은 시대를 보지 못하고, 대세 속으로 들어가면 이 시대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시대에 보내는 어떤 시선들을 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문학이라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학문이 인문학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알랭 바디유가 이야기한 그 진정한 철학이라는 것은 청년들을 오히려 타락시키는 거다라는 주장.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야기. 아테네 신전의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 아셨죠? 아테네 신들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조르주 아감벤의 동시대인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인문학의 전통, 인문학의 본류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렇게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인문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편하지 않죠. 그죠? 불편해요. 불편해요. 제가 처음에 대학에 진학했을 때 동네에 저희 사촌 형님이 살았어요. 우리 사촌 형님은 진짜 시대의 대세에 충실한 아주 보수적인 형님이었어요. 술 한잔 하면 저랑 맨날 다투는 거야. 우리 형님은 사촌 형님은 제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이 시대의 대세에 따르지 않고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이야말로 또 동시대적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계속 저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이 시대는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아까 심지어 떡볶이 인문학까지 자전거 인문학 별의별 인문학이 다 있어서 인문학의 전성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인문학적 질문들이 부족한 사회, 아까 이야기한 왜라는 질문이 너무나 없는 사회 라는 게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인문학 열풍이 사실은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빼놓고 하는 인문학, 그래서 먹기 좋은 인문학,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대충 해결되니까 약간의 지적인 장식을 하는 인문학, 와인을 마셔도 좀 와인과 관련된 역사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마시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데코레이션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아까 이야기한 인문학적 질문이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일조하는 그 불편함들을 감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여기 좌표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인문학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고 특히 교육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이 이공대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는 벌써 4년, 한 6년 됐는데요. 인문사회계열 정원이 몇천 명씩 줄어들고 이공계 정원은 4천여 명씩 늘어나고 전국 단위에서. 그 다음에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교육부의 사업이 있어요. 코어 사업이라는 건데, 그래서 인문학을 그냥 좀 놔둬야 인문학이 인문학답게 놀 텐데 소위 융복합 인문학이다 이런 그 실험학문이라는 컨셉으로 이 교육부에서 600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당근으로 내놓으면서 국문과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대학에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국문과가 자꾸 없어지고 국문과가 무슨 디지털 문예창작학과, 스토리텔링학과 이런 식 정체불명의 학과로 자꾸 바뀌고 있고 전국의 철학과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철학과는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의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철학과가 거의 없어지니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래서 평생을 강사나 번역가로 겨우 연명하는 자격 있는 철학자들이 한국에 너무 넘쳐나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 철학을 해가지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인문학이 넘쳐나거든요. 아까 이야기하듯이 모든 곳에 인문학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인문학이 그렇게 소비될 수 있고 활용받을 수 있는 건 그런 인문학이 너무 편한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제 내 생계가 해결되고 내가 좀 먹고 살만 하는데 거기다가 약간 지적인 것까지 좀 하면 내 삶의 훌륭한 정신적 장식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문학이 소비되고 있고 정작 중요한 불편한 질문들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죠? 저는 사실 지난번에 2주 전에 모셨던 배철현 교수님, 오민석 교수님, 그다음에 2주 후에 있을 윤준식 박사, 정말 제가 늘 이렇게 흠모하던 그런 인문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여담으로 저희 가평에 살기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한 달 전에 인문학 콘서트가 있다고 가평에서 프랜카드가 동네마다 면 소재지 군청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인문학 콘서트라고 누가 불림을 받았냐면 교수님 갈갈이 박준영이요. 그리고 제가 발끈했어요. 너무 발끈해가지고 신문사에 가서 우리 가평이 아무리 좀 이렇게 가오가 안 서도 다른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걸로 오지 왜 인문학 콘서트로 오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이 세 사람의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이 중에서 오민석 교수님을 모시자. 같이 동네에 사는 고등학교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통념을 깨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통념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교수님 보니까 셋이 모여서 한 것이 결국 통념을 깨자는 그런 얘기네요. 너무 좋죠? 그리고 오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지만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동료 교수가 오늘 현대제철에 견학을 잡아놨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11시에 출발해서 11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지? 그지? 여기 그래서 아마 가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11시까지 교수님께서 1시간 정도 더 강의를 해주시면 얼마나 끝내주시겠어요. 여유가 있으시고. 근데 그 2부는 좀 이렇게 교수님 주변으로 앉으셔서 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화 나누는 걸로 하고 학생들은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